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하고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하는 이투데이 ESG 포럼 2022를 찾아주신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포럼 진행을 맡은 이투데이 IT 중소기업부 윤기쁨 기자입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게 돼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경영을 이루기 위한 경영 전략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주요 기업들은 올해를 ESG 원년으로 삼고 발빠르게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변화하는 ESG 경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 ESG라는 주제로 ESG 경영을 통한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오늘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기업 관계자분들이 ESG 경영을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투데이 ESG 포럼 2021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신 이투데이 김상철 대표이사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의 축사를 마친 후 참석 귀빈들의 기념 촬영이 잠시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각 세션 발표로 오늘 이 시간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투데이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불가피하게 현장 참석에 제한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투데이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 생중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의 ESG 경영 관련 담당자들 분들이 함께 시청하고 계신 만큼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행사장은 사전 방역을 완료했으며 모든 참석자들은 체온 측정을 완료한 후에 입장하였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의 취식을 최소화하고자 생수만 제공되는 점 이해 부탁드리며 참석자분들의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빈과 연사분들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영섭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특임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민호 법무법인 율촌고문 ESG 연구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주최하신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이사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귀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본 행사의 첫 번째 순서로 이번 행사를 주최하신 이투데이 김상철 대표이사님께서 개회사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신문 이투데이 대표이사 김상철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인사드리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투데이가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어 있는 ESG 경영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좋은 메시지와 컨텐츠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또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그리고 또 기업에서 실무를 하고 계신 분 또 관련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사회자가 VIP 소개할 때 했지만은 우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은 지금 국회 내에서 ESG 포럼을 만드시고 그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입법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서 ESG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셨고요. 주영섭 교수님은 중소기업 청장을 지내시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ESG 경영을 중소기업에 어떻게 반영하실 건가 여기에 대해서 고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호 소장님은 지금 법무법인 율촌에서 국내 로펌에서 아마 이런 ESG 관련해서 연구소 또는 이런 조직을 갖춘 게 율촌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연구소장을 맡고 계신데요. 그 전에 환경부에서 환경정책을 총괄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ESG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노민선 중소기업 연구원 그 미래전략연구단장님은 하여튼 중소기업 관련 정책 모든 분야에서 가장 아주 박식한 분이셔서 모셨고요. 오덕교 박사님도 기업지배구조원에 계신데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오늘 모신 발표자들은 저희가 진짜 엄선해서 좋은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던질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자리에 오신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시고요. 이 투데이는 ESG 경영, 왜 저희가 왜 이 스타일이 대중소기업 상생 ESG냐 그러면 지금 그 대기업에서조차도 이 우리가 ESG에 어떻게 가야 되는가 굉장히 지금 그 약간은 개념 정립도 어렵고 자기들이 가야 할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들 하고 있고요. 근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사실 그쪽에 대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더 조금 자신감도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중견 중소기업의 ESG가 안 되면 우리 대기업도 같이 못 갑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좀 특화해서 좋은 메시지를 사회에 내놓자. 그래서 이렇게 주제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들도 그 분야에 전부 다 전문적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들이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들려주신 김상철 대표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국회 ESG 포럼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주 의원입니다. 현재 국회 내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한 것은 주로 코로나 대응입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 방역 본부장입니다. 어제는 백신 수급 긴급 점검 단장을 맡으라고 그래서 그 백신 수급에 대한 차질이 없는지 요거를 확인하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원래 복지가 제 주 전문 분야였고요. 노후보장을 위한 기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을 했는데 주로 국민들의 관심은 제도보다는 돈, 기금에 있어서 주로 기금 운용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투데이에서 ESG 포럼 2021 개최를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마 요즘처럼 우리 시대의 화두가 ESG에 꽂혀 있는 것도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흔히 ESG라고 이야기하면 각기 이해하는 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저는 ESG를 이야기할 때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것, 즉 서스테이너블이라고 하는 개념을 빼놓고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서만 지속 가능함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 그 다음에 거버넌스는 저는 그 민주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직장 내, 기업 내, 한 사회에서 또 정부 내에서.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없이는 또 ESG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좁혀서 환경적 이슈나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데
사회 전체를 바라봐야만 ESG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락도 앞으로 투자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하겠다고 했고 신용평가기관들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의 유행, 패션처럼 우리 사회에 받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흐름, 트렌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ESG를 이제 얘기하지 않고서는 또 ESG를 실천하지 않고서는 아마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ESG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서 대기업들은 비교적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중소기업들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경제인연합회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ESG 대응 정도는 10점 만점에 4점 정도로 낮다고 합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돕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국회 역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 대중소기업 상생 ESG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주신 이투데이의 김상철 대표님에게 특별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주영섭 교수님 등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고마움을 같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현장의 요구와 또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 ESG 가속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주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투데이 ESG 포럼 2021의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세션은 30분 발표 그리고 1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의응답은 행사 참가 신청 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선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또 시간과 현장, 온라인을 통한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순서로 주영섭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특임교수님께서 ESG 경영의 올바른 이해와 성공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발표도 마스크 쓰고 해야 되네. 벗어도 돼? 네. 네, 멀쩡해서 괜찮겠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적으로 정말 아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께서 또 어떤 아주 정확한 이해를 하시는데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투데이에서 아주 뜻깊은 이 컨퍼런스를 하시게 된 것을 정말 감사도 드리고 축하도 드리고 또 앞으로 또 건승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 먼저 첫 번째 드리는 과정에서 다른 뒤에 분들께서 이제 오늘 연사분들이 이제 전부 저랑 포함해서 네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부 각 분야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들 해주실 거고 저는 우선 발제하는 의미에서 초기에 우리 ESG 경영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 그걸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제가 중소기업의 ESG 경영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적으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ESG 경영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규모 또는 기업의 어떤 상황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큰 틀은 우리가 왜 ESG 경영을 해야 되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나왔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알려면 어떤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측면은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또 이게 경영만이 아니라 이 투자 쪽 투자기관들 또 금융 그리고 또 이제 또 해외 모든 해외 기업 이제 수출 같은 게 할 때도 다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관련된 분들께서
같이 공통으로 공감대를 가져가면 좋겠다는 분야를 중심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세계는 지금 아주 엄청나게 빠른 초변화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뭐 ESG 경영도 올해 초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가 됐지만 이미 몇 수년 전부터 얘기가 해외에서는 시작됐었고, 또 그 방면에는 이런 그 세계가 어떤 면에서 지금 아주 급속도로 이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서 시작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변화하는 그 변화 분야가 전 분야에 항상 변화라는 건 항상 있어 왔지만 이번의 변화는 아주 전 분야에 걸쳐서 변화하고 있고, 속도도 뭐 엄청나게 빠른 광속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선 세계 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거에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라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이제 그 금융위기를 2008년도 9년도에 겪으면서 세계가 고성장 뉴노멀에서 저성장 뉴노멀로 바뀌는 그런 것이 하나의 그 큰 흐름이라고 보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모든 그 속도를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에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고 있고, 또 세대, 제너레이션이 사람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밀레니얼 세대, Z 세대의 생각은 상당히 지금 기존 세대하고는 많이 다른데, 그 세대들의 생각이 상당히 지금 우리 ESG 경영하고 굉장히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아마 가장 먼저 얘기 드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김성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 어떤 그 사람의 생각, 어떤 이 사회의 어떤 기조, 특히 우리 사회 기조가 가장 중요한 게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 자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의 그 정부 정책, 뭐 기업 정책들이 다 지금 바뀌는 방향에서 한 맥락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경영 철학도 그렇기 때문에 바뀌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또 이 뭐 우리 뭐 온라인이라든가 언택트라든가 이런 그 변화가 사실은 코로나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속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게 빨라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ESG 경영에 대한 문제도 이 코로나가 아주 가속화시키는 촉발제를 하게 됐고, 그게 또 기후 변화로 이제 기후 위기로까지 얘기되기 때문에 그게 또 역시 또 가속화시킨 쪽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이 한 장표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ESG 열풍이라는 게 이제 잘 아시는 대로 E, environment, 환경, 그다음 S, social, 그다음에 G, governance인데,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스타트의 가설은 ESG 기반 경영으로 경영을 하는, ESG를 경영의 핵심에 두고 있는 기업들이 여타 기업들보다,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경영 성과가 훨씬 더 높다 하는 거가 이제 그 가설에서 시작을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ESG 경영, ESG 투자, 또 그걸 또 ESG 평가, ESG 지표 뭐 이런 걸로 이제 발전을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SG 경영이 ESG라는 게 모든 경영, 뭐 아까 예를 들어 모든 문제 경영만이 아니라 뭐 투자, 또 뭐 이런 무역 뭐 이런 데 다 전부 다 영향을 주는 어떠면 한때 흐름이 반짝이는 뭐 패션 같은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ESG 열풍의 배경과 뭐 원인이라고 할까요? 이게 왜 갑자기, 제가 또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갑자기 이게 ESG 열풍이 날립니까? 왜 세계가 이렇게 ESG 합니까? 하는데, 그 ESG 열풍을 이해하시는 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뭘 다른 아까 첫 번째 초변화 시대를 설명드리면서 그 ESG라는 것의 그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우선 첫째로 가장 중요한 인자는 자본주의의 변화다. 특히 자본주의 4.0, 소위 포용적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그 과거의 혁신 만능 또는 시장 만능에 의해서 승자 독식, 그래서 결국 사회 양극화를 만드는 이런 문제들에서 이 그 ESG의 발단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가 변화하고 있다. 아까 말씀대로 제너레이션이 바뀌는데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그 Z 세대들이 특성이 이런 특히 환경에 대한 문제, 또 사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공정성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예민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기업은 이 MZ 세대가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마음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냥 착한 기업, 제가 항상 주장하는 얘기는 착한 기업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현명한 기업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각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소위 카본 뉴트럴,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 정책을 쓰고 이게 뭐 탄소 국경세도 고민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소위 환경 규제를 기술 규제까지 포함시켜서 하나의 그 무역의 하나의 장벽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선진국들의 노력, 이 생각들이 엮어지면서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그냥 가속화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작년부터 그 문제가 아주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ESG 열풍으로 확 떠오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 원인 중에 자본주의 변화 문제는 뭐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뭐 관계 없죠. 모든 이 뭐 기업만이 아니라 아까 했지만 투자기관도 그렇고 국민 전체가 이 왜 이렇게 가는가 하는 거에 대한 걸 이해를 하시는 거가 앞으로 이런 정부 정책이나 기업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하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ESG는 단순히 그냥 뭐 기업 경영 전략 또는 뭐 투자 전략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사회 흐름을 보시는 관점에서 판단하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분들도 이런 ESG 경영이 ESG가 왜 나왔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 배경과 원인을 이해하시게 되면 ESG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시니까 과정은 굉장히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들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자본주의 변화가 중요한데요. 자본주의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이 1.0이라는 4.0이라는 말이 사실은 아까 얘기한 2008년도 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전 세계가 저성장 시대로 바뀌면서 이 자본주의 4.0이 뜨게 되는데 이제 이 자본주의의 흐름이 보면 1.0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완전 시장에 맡기자 하는 시장 중심이고 2.0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글로벌 세계 대공황이 나오게 되면서 이 시장에 맡겨놓으면 안 되겠구나, 정부가 개입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수정 자본주의 케인지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전후로서 다시 이제 경제가 또 살아나고 나면서 2007, 80년대에 경제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이제 소위 고성장 이게 시작될 때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것도 시장 중심의 그야말로 시장 중심의 시장이 모든 게 시장에다 옳다 하는 신자유주의가 이제 태동이 되는데 그게 바로 자본주의 3.0이고 그게 그걸 열심히 잘 왔었는데 그게 이제 금융이 뭐 한 상품을 갖고 파생해 이런 식의 소위 그 거품을 만들면서 이 자본가의 탐욕이 시장을 망가뜨리는구나 하는 거를 가지고 정부가 다시 개입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4.0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계추처럼 이 시장과 정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발전이 될 텐데 이게 코로나로 오면서 4.0 상황이 정부의 개입이 더 강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월 달에 1년 뭐 좀 더 됐죠.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쉐어홀더 캐피탈리즘 이 자본주의를 이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에서 스테이크홀더 자본주의,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이해관계자 중심의 자본주의로 바꿔야 되겠다. 그게 이제 주창이 됐는데 여기서 얘기한 주주 자본주의라는 건 그야말로 기업의 목적이라는 게 이익을 내는 거니까 수익성 중심의 이 이익 중심의 자본주의라면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은 결국 기업이 지속 성장하려면 주주만이 아니라 고객도 만족시켜야 되고 또 직원도 만족시켜야 되고 지역사회도 만족시켜야 되고 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전부 다 같이 고려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소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채택하고 있는 포용성장, 이 포용적 자본주의가
4.0의 아주 핵심적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지난 10년 동안 맹맥히 흘러왔던 큰 조류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처럼 이 그 3.0 시대의 이 개념을 가지고 기업 경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게 꼭 이 사회나 국가적인 어떤 면하고에서도 관계도 되고, 요 다음에 얘기 드리는 또 이 MZ 세대가 이제 우리 소비자나 이 그 사회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세대들의 또 생각이 그거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0 자본주의 4.0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3.0에서 갖고 있는 위기 의식이 뭐냐면, 시장에다가 100% 맡겨놨더니 시장 만능주의로 가니까 혁신 만능주의가 되고 승자 독식이 되고, 승자 독식이 되니까 사회 양극화가 되고, 사회 양극화가 되면 사회는 존속하지가 않습니다. 이 역대로 중국이 왕조가 300년마다 바뀌었죠. 그때 그 300년마다 바뀐 그 이유가 원인이 사회 양극화다 하고 하는 또 사회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 양극화는 사회를 깨트려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통치적 차원에서 더더욱이 이 사회 양극화는 방치할 수 없는 주제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고, 그건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정부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왔고, 또 이 코로나가 가속화시킨다는 얘기가, 예를 들면 미국에서 코로나 작년에 막 약탈 사건 막 뭐 이 지역별로 뭐 방화, 약탈 뭐 이런 게 생긴 게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반에는 그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아주 이 양극화의 문제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 굉장히 중요한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자본주의 4.0 소위 포용적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한 틀하고 포용성장이라는 한 틀이 두 축으로 이 경제를 이끌고 가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그 면이 이제 첫 번째로 왜 ESG인가 하는 거를 하게 된 안에 첫 번째 들어와 보고요. 두 번째는 MZ 세대, 그러니까 이게 뭐 기업은 꼭 뭐 정부 정책에만 따라가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시장이 뭘 원하는가가 중요한데, 이 시장이 ESG를 원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왜냐? 그게 MZ 세대의 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 베이비 부모, 지금은 50대 후반부터 60대, 여기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고요. 굉장히 많이 뭐 세대당 뭐 60만, 우리나라 같으면 뭐 애 그 출생자가 요즘 30만인데 30만이 무너졌는데 뭐 베이비 부모 세대는 60만도 넘었죠. 그러니까 그 지금에 따지면 거의 2배 이상의 애를 낳았었는데, 그런 세대가 이제 베이비 부모고, 젠 X 세대는 요즘에 40대를 의미하는데, 이제 굉장히 그 우리 이렇게 그 출산도 좀 억제하는 정책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좀 출산율이 뚝 떨어진 세대가 X 세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출산율도 열심히 노력하려 했지만 이제 그 출산율이 이제 계속 저하되면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25세에서 한 35세, 40세, 그러면 25세 후반에서 30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대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고, 지금 15세에서 25세까지를 Z세대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Z세대는 가장 아마 첫 번째로 디지털 네이티브다. 처음 날 때부터 스마트폰 갖고 나왔던 아이들. 그다음에 밀레니얼 세대도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세대의 아주 효시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X세대 베이비부머는 아날로그 세대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MZ 세대하고 X세대 베이비부머하고 상당히 간격이 큽니다. 이 행동하는 거나 생각이나 문화나 이런 사고나. 그런데 이 MZ 세대의 공통 특성이 뭐냐면, 밀레니얼 세대하고 재밌는 건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하고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그래도 그게 공통점을 찾아보면 디지털 세대다. 또 정보화 역량이 좋다. 그러다 보니까 투명하잖아요. 많이 알잖아요. 뭐 클릭 한 방이면 다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 사회 문제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왜냐하면 미래가 걱정되잖아요.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이 지구가 뭐 내 살아생전 어떻게 될까 걱정 안 하죠. 근데 10대, 20대들은 이거 잘못하면 내 살아생전에 무슨 일이 날 것 같잖아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클린턴을 정면으로 유엔에서
저 공격한 뭐 툰베리인가요? 뭐 그런 10대 소녀의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게 전부 다 Z세대의 아주 그 보이스죠. 그리고 사회 문제도 굉장히 이 많은 사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공정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 회사에서 상여금 소위 인센티브를 가지고 막 문제를 시키고 하는 거는 예대는 없던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Z세대, 밀레니얼 세대, MZ세대들이 그런 공정성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부상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대가 소비자 세대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15세부터 뭐 40 전까지 그 세대가 소비자의 중심이 되고 또 기업의 중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ESG 문제가 부상할 수밖에 없고 부상해야 이걸 따라가야 이 사람들이 이 소비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이 ESG는 무슨 윤리적인 어프로치가 아니고 착한 게 어프로치가 아니라 지극히 시장의 이 시장 경제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극히 뭐 사회 시장 어떤 분 시장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사회적 경제를 갖는 거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건 정말 아주 큰 미스리딩한 아주 오해 중에 오해고 이거는 지극히 시장 경제에 입각해서 아까 예대로 사회도 지키면서 그러면서 기업의 성장도 갖는 아주 굉장히 사회 시장 경제적인 그런 아주 현명한 방향성이다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문제는 아까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이제 가속화시켰다는 거고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졌어요. 왜 그러냐면 일부의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도 이 바이러스 문제도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왔던 문제 아니냐 하는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글로벌 워밍 문제하고도 직결돼서 어떤 분들은 뭐 아직은 증명된 얘기는 아니지만 이 빙하가 녹으면서 바이러스가 나와서 이런 얘기도까지 하고 또 태양의 흑점 활동이 있고 없고 하면서 이런 아주 자연 문제 우리가 전혀 인간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기후 자연 문제에 이 코로나 사태가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해서 실제로 기후 변화의 문제 그게 이제 팬데믹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기후 위기로 나타나면 정말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미연에 막기 위해서 탄소 중립, 소위 카본 뉴트럴을 미국도 파리 조약에 탈퇴했다가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다시 가입했고 EU, 한국, 일본, 중국까지 지금 중국은 60년으로 우리나라 다른 나라든 2050년까지 카본 중립을 카본 중립은 넷제로라는 뜻이니까 카본이 전혀 안 나오겠다는 게 아니라 카본이 나오는 거하고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똑같이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순증이 없게 하겠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타겟을 정해다 보니까 이제 당분간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보여드린 대로 8대 이런 액션을 미국에서도 만들고 했는데 여기서도 스타팅 포인트가 뭐냐면 재밌는 게 우리 중소기업이 그럼 이런 ESG 문제 같은 게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는 이 기후 변화 문제 이런 환경 문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 보면 그 중에 가장 기본은 여기에도 나와 있죠. 어디 있나요? 6번. 네, 6번 같은 거죠. efficiency.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ESG 문제 같은 것도, 이 환경 문제도.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를 절감하면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지 않아도 덜 하게 되니까 탄소를 덜 발전시킬 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하게 되면 이 환경에도 기여하고 회사의 에너지 비용이 줄어드니까 프로핏도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ESG의 가장 기본 중에서 중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어프로치는 환경적 어프로치는 내가 에너지 절감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다음에 무슨 모든 자원을 절약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일본이나 독일 특히 잘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 절감을 잘하고 있는 나라
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나라에 비하면 적게는 한 50%가 우리가 많은 것 같다. 또 어떤 학자들은 뭐 거의 2배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뭐 20% 얘기가 아닌 정도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카본 뉴트럴의 첫걸음도 사실 우리가 이 평상시에 뭐 물도 아껴 쓰고 뭐 에너지도 아껴 쓰고 뭐 여러 가지 그 아껴 쓰는 운동부터가 시작되는 거다. 그것도 그런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소기업도 뭐 에너지 문제를 갖고 뭐 무슨 재생에너지를 뭐 개발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는 일들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경영 철학도 바뀐다고 했는데 그 ESG 경영 부산대가 아까 말씀드린 걸 좀 다른 표현을 한 겁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아까 얘기대로 같은 시기에 자본주의 4.0이 커지면서 포용적 자본주의가 커지고 MZ세대가 부상하면서 정보화 개인화 이런 문제되면서 공정성 뭐 이런 투명성 이렇게 강화되면서 기업의 역할, 기업의 명분 이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나타나는 것이 ESG 경영의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또 코로나 팬데믹이 가속화시켰고요. 그래서 결국은 ESG는 미래 기업의 미래 기업이라고까지만 앞으로 우리 기업의 이게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뭐 투자기관이든 모든 이 기업의 생존 요건이고 또 성공 요건이고 새로운 시대 정신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그 시대 정신을 어떻게 발휘할 거냐?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 경영에다가 이렇게 표현한 게 과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처음에 나온 거는 CSR,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해서 그거는 이제 이 이코노믹 밸류, 이 사회적 경제적 가치하고 사회적 가치를 분리한 거죠.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벌어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자 사회를 위해서. 뭐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뭐 하자. 뭐 사회적 기업도 많이 만들고 뭐 해서 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 1단계 얘기고요. 2단계는 이제 CSV라고 해서 이제 Creating Shared Value라고 해서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것도 수십 년 전에 제안한 거죠. 그거는 Shared Value죠. 그러니까 밸류를 그 사회에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하고 기업이 추구하자 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를 Shared Value를 만들자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적인 방향성은 비슷하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EB하고 경제적 가치하고 사회적 가치가 좀 겹쳐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ESG는 많이 겹치는데 저는 이것의 이해를 다실 분도 좀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시냐면 기업이 만드는 가치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나뉜다. 다시 얘기하면 기업이 만드는 가치를 경제적 가치가 따로 있고 경제적 가치로 표현 안 되는 게 사회적 가치다. 이렇게 지금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계세요.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도 얘기하시고, 근데 저는 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기업을 한 사람이고 관료 출신으로서 저는 감연히 다른 제안을 드리는데 소셜 밸류는 경제적 가치와 비경제적 가치로 나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훨씬 ESG를 이해하시는 데 쉽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코노믹 밸류는 소셜 밸류하고 다른 것처럼 하는 것 바람에 오해가 생겨요. 근데 소셜 밸류는 경제적 가치와 비경제적 가치로 나뉜다고 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구하는 바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경영은 방향성이 같다는 거죠. 어떻게 같게 안 거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또 재밌는 게 2021년 올해 초에 항상 우리가 이런 기술의 변화나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나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많이 인용되는 게 라스베가스 전자쇼, 뭐 세계 최대 기술 전자쇼인데 여기서 약속이나 한 듯이 19개의 기조연설이 그냥 동시에 얘기한 단어가 ESG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회사들이 이제는 ESG를 무슨 캠페인, 무슨 홍보성이 아니라 자기 기업의 하나의 이 사업 모델에 완전히 빌트인시키겠다. 어떻게 빌트인시키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각자 삼성전자, 보쉬, 뭐 GM, 베스트바이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핵심은 그 ESG 경영은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무슨 홍보팀이 할 일이고 무슨 뭐 사회적 경영팀 또는 ESG 경영팀 뭐라고 팀 만들어 가지고 일부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개발, 뭐 영업, 개발, 생산, 뭐 하는 사장부터 아래 사원까지 모든 기업들이 하는 활동에 그 비즈니스 모델에 그거를 ESG가 임베디드되게 거기가 내재되게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것이 바로 방향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ESG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보시면 아까 말씀대로 결국은 이 측면에서는 환경 보호만이 아니라 환경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도 만들고 새로운 프로핏도 만들고 그래서 아까 예로 경제적 방향하고 사회적 방향을 일치시키겠다. 환경 기술 자체에서 돈을 벌겠다. 그러면 환경 기술, 에너지 기술, 에너지 절감 기술,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술 오리엔트 있죠. 순환 경제, 수소 경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대응하는 기술이라든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새로운 그 사업 아이디어들이 결국은 이 ESG 경영을 하게 되면 그런 아이디어를 자기 사업의 목표화를 해서 돈도 벌고 사회적 존경도 얻고 사회적 가치도 만들면 결국은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소셜도 결국은 사회적 가치, 뭐 사회적 책임 얘기보다 그 사회적 가치는 결국은 이제 사회의 비전을 실현하는 건데 사회 비전이 뭐냐면 사회가 건강한 사회를 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원하고 뭐 편리한 사회를 원하고 안전한 사회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위한 비전, 이런 걸 위한 가치를 실현하는 쪽에서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주 ESG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를 통해서 신약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간이 병 안 걸리고 오래오래 잘 살 수 있게 해준다,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건 엄청난 사회적 가치를 만들면서 돈도 엄청난 벌게 되겠죠. 뭐 이런 그래서 또 의료 장비를 기기를 만들어서 아주 굉장히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다. 다 ESG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 가버넌스도 재미있는데요. 이 가버넌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또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지배구조란 말의 오해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ESG 문제를 ESG 경영, ESG자, ESG 지표가 다 이런 어떤 그 개념을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지 한 마리 토끼 잡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들이라 해서 몇 개 조사를 해보니까 벌써 웹사이트에 이게 홈페이지에 ESG 경영 하나 보면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거는 한 마리 토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모 대기업 사장께서 ESG 경영 하다가 적자 왕창 나면 그래도 투자하실 겁니까? ESG 지표가 좋으니까 뭐 이 얘기를 질문을 하실 때 굉장히 아주 냉철한 질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실 그런 질문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만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업은 기업의 본연의 목적인 수익성, 이 이코노믹 밸류 문제하고 아까 소셜 밸류 문제를 같이 잡는 그 현명함이 중요한 거다 하는 거가 뭐 이거는 뭐 제가 어떤 기업의 사이즈, 중소기업도 똑같습니다. 중소기업 때 이제 가버넌스 문제를 좀 더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인류가 사회가 추구하는 비전은 뭐 이런 비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비전을 원하죠. 여기에 뭐 구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는 좀 더 이제 이해에 해당되는 이해하고 많이 연관되는 분야 쪽에 관련된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에너지 자원을 갖다가 개발하고 자원 활용, 뭐 순환 경제, 리사이클링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수소 경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배터리 재활용하는 뭐 이런 중소기업은 굉장히 ESG 경영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 경제, 뭐 이 에너지 절감 기술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기후 관련된 기술들. 그 다음에 소셜도 소셜 중에서 건강한 사회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메디컬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한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스마트 시티나 뭐 AI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생활을 스마트하게 하는 모든 경영 활동들은 그런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다 ESG적으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가 결국은 모아서 스마트 썸띵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스마트 홈,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오피스 뭐 해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이 스마트한 사회가 구현하는 거고 이런 거에 관련된 사업을 이 사업 범위에서 사업을 찾으시면
그러면 돈도 버시고 아까 얘기대로 존경도 받고 사회적 가치도 만들면서 팬덤도 얻게 되고 하는 거가 된다는 얘기죠. 소셜도 중에서 안전한 사회도 뭐 재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 물질, 미세먼지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경제 성장은 좀 더 이제 좀 소셜보다는 좀 성장 쪽에 방점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배 구조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지배 구조에 대해서가 상당히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지배 구조는 소유적 측면만 강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지배 구조란 말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소유 지배 구조를 지칭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든가 뭐 이사회 기능, 뭐 감사 기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가버넌스의 가버닝이란 말은 지배하다는 얘기인데요. 지배는 핵심적으로 소유만 지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걸 다 얘기합니다. 광의로 얘기하면. 그럼 뭐냐면 젠더 문제, 남녀 문제. 이게 굉장히 인구의 반은 여자인데 이 회사는 그냥 그 고객의 반은 여자인데 이 경영진은 전부 다 남자다. It's something wrong.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이제 그거를 그러면 경영진도 여자를 잘 배려할 수 있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든 제품은 훨씬 더 시장의 선택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지배구조도 굉장히 투명성, 윤리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현명하단 말이죠. 시장의 선택을 받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에이지 문제도 남녀 노소 문제도 이게 굉장히 시니어들 세대의 제품을 하고 서비스를 하는데 주니어들만 있다든가 주니어 제품을 하는데 시니어만 있다든가 이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인종, 우리나라는 좀 이게 약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다민족하고 뭐 코케시안, 그러니까 백인이 한 150%, 60% 되나요? 그리고 흑인이 뭐 20%, 뭐 히스패닉 플러스 뭐 아시아 민족자가 30%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사회적 뭐랄까 고객이고 만약에 내가 타겟 고객이 아시아 유색 인종을 타겟으로 한다면 우리 경영진도 다 유색 인종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야 선택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ESG 경영의 핵심은 고객의 마음 얻기다. 그래서 그 고객 만족, 감동, 팬덤을 만들면 성장과 수익성은 그냥 거저 들어오는 거다 하는 그런 컨셉을 가져서 이 홍보 캠페인 문제가 아니라 전사적 참여하는 거다는 얘기고 그리고 사회공헌, 사회적 책임 개념에서 무슨 사회적 경제적 시각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또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기업 발전과 사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시장 경제적 시각으로 추진을 해야만 성공한다 하는 얘기여서 아까 E도 환경 보호 측면만이 아니라 성장 수익성을 같이 고민해야 되고 S도 그렇고 G도 그렇고 다 전부 다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 추구하는 것이 맞고요.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ESG 지표를 지금 뭐 해외에는 모간 스탠리 같은 거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아까 또 우리 김성주 의원님께서 전임 계셨던 국민연금 같아서 만들고 있고 그런데 이때 만드는 그거가 좀 더 저는 이게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수들께서 혼자 만드실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기업인들, 국민들 뭐 다 해서 정부 사람 다 해서 이 사회가 이 ESG 경영을 진정한 ESG는 무엇인가 하는 걸 가지고 지표를 만들어야지 아까 누구 얘기대로 ESG 지표는 좋았는데 회사는 망했다.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생기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꼭 좀 앞으로 우리 이투데이에서 그런 ESG 지표가 앞으로 이제 평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현명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건 ESG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인데 이 비즈니스 모델은 상당히 기술 기반, 혁신 기반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 나무 보여드렸는데 나무의 밑에 있는 이 소위 뭐 로행 프루트라고 하죠. 떨어져 있거나 밑에 그냥 금방 딸 수 있는 것들은 다 아이디어로 딸 수 있어요. 이건 아무나 다 합니다. 아까 얘기한 ESG 경영에 아무나 다 해요. 그런데 이 저 위에 있는 과일은 기술을 있는 경우만 아까 환경 기술, 에너지 기술, 아까 소셜 이 사회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려면 기술이 필요하죠. 안전 기술, 아까 스마트 기술, 뭐 바이오 기술, 뭐 이런 전부 다 또 이 회사 내에 가버넌스를 굉장히 아까 얘기대로 이
뭐 이 소유 문제만이 아니라 젠더 또 뭐 에이지 또 이런 인종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상당한 또 이 IT 데이터 기반의 기술이 필요해요.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같이 작동하면서 가는 것이 ESG 경영이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ESG에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런 걸 위한 이 R&D 투자할 수 있는 기술력 같은 건 중소기업이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D 투자 같은 것들을 이런 사회 ESG R&D 투자, ESG를 염두에 둔 R&D 투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과감하게 밀어줘야 중소기업들이 또는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갈 수 있고요. 또 중소기업도 스타트업들은 이미 생각부터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스타트업들은 사회 문제 어떻게 풀을까? 이런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해외에 나가서 예를 중기청장 시절에 해외 IR을 해보면 해외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첫 페이지가 딱 나오는 게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 이걸 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ESG 경영에 벌써 이 조그만 기업들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 말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영석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잠시 단장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시간 관계상 그 사전 참가 시 받은 그 사전 질문 한 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현장에 참가해주신 분들 중에 은행 관계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관계자분이 해주신 질문입니다. 기업은 사회 전체가 ESG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4개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은행을 통해 ESG를 이해하고 실천에 동참하도록 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주 좋으신 질문이고요. 지금 이제 아까 ESG 투자가 이제 투자 기업 기관들,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벤처 캐피탈들이 또는 일반 이제 기업들에 투자하는 프라이빗 에퀴티라든가 사모펀드 같은 데들이 이제 다 이런 하나의 그 방향을 이제 빌트인 시켜야 되는데 결국 이제 이런 방향에서 제대로 ESG를 잘하는 기업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엄청난 이 고객 만족과 고객 그 팬덤을 이끌면서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두말토끼를 잘 잡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절대 망할 염려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리스크가 좀 없이 투자할 수 있다 하는 걸 거고 금융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ESG 금융도 우리 은행들이 저 기업한테 대출을 해줄 때 이러한 그 면들이 있느냐 하는 거가 기업의 수익성 측면, 지속 가능성 측면이 두 개가 보장돼 있다 그러면 뭐 기업 은행 입장에선 아주 뭐랄까 이 마음 편하게 이 대손율을 줄여가면서 대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중요한 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이거를 이런 기업에다가 우리 은행은 두겠다 하는 그 일종의 금융 대출이나 투자의 가이드라인을 잘 그 제시하시면 그 기업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기업들은 은행의 역할이 이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을 잘할 수 있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요. 거기서 아까 제가 마지막에 강조드렸던 그 대신에 그 가이드라인을 잘 잡으셔야 된다. 가이드라인을 상당히 착한 기업의 가이드라인을 만드시면 안 된다. 현명한 기업, 똑똑한 기업에 아까 얘기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의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주시면 금융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기업은 잘 따라오게 될 거다. 그리고 또 기업이 잘 되면 금융은 또 더 같이 잘 되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영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모두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4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4번째는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님께서 중소기업의 ESG 현실과 상생 경영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덕교 위원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오덕교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 상생경영 관련 발표 자료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ESG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평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저희 원은 2011년부터 ESG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가끔 이제 비상장 기업 쪽에서 평가를 해주십사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비상장 기업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공시 정보를 가지고 평가를 주로 하고 있는데 비상장 기업은 공시 정보를 찾기 힘듭니다. 물론 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소위 잘 아는 유한 킴벌리, 그다음에 큰 GS 칼텍스 이런 기업은 상장 기업 수준을 뛰어넘는 ESG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 그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은 솔직히 평가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일반 중견 중소기업 중에 평가를 원하지 않는 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소유와 경영이 이렇게 분리가 안 돼 있거든요. 대부분 특히 이제 비상장 중소기업 쪽 하면은 그 소유자가 경영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기업 자체가 폐쇄적이거든요. 정보 공개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사실 지금 ESG 평가가 굉장히 일반화되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ESG 투자를 위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가 자료는 ESG 투자를 위해서 자료 제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ESG 평가 일반화돼서 어제 제가 나온 기사로는 이제 산업부 쪽에서 KESG 표준 평가 모형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ESG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배구조 쪽을 한 10가지 문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 문항이 제가 지금 알기로 한 80문항 정도 됩니다. 지배구조 쪽이. 사실 볼 게 많습니다. 여러 측면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지배구조에서 나온 문제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분식회계도 있고 배임 횡령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고 그런 걸 다 총망라해서 보고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고 등급을 산출하는데 지배구조, 사회적인 경영, 환경 경영 거의 유사하게 80문항 정도 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하려면은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많은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고 그다음에 최종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ESG 평가는 좀 문항을 좀 축소시켜가지고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은 와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ESG다 이런 문제인데요. 저희도 평가에서 결과가 나오면 가장 문제가 잘하는 기업이 사고 쳤을 때 그러면 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기 시작합니다. 못하는 기업을 잘 줬을 때 이럴 때도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와싱 문제가 저희가 이제 평가 결과 가지고 논할 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평가 결과를 가지고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SRI 지수를 만듭니다. 근데 대체로 지수 구성 정보를 발표를 하면은 그 다음 날 기자분들이 전화를 하세요. 어디 기업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들어갔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합리적 설명 안 하면은 굉장히 이제 나쁜 기사로 이제 기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한국거래소도 그렇고 지수를 만들 때 구성 종목 선정할 때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를 합니다. 하나씩 다 살펴보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ESG 평가는 사실은 이렇게 그냥 단순화 시킬 수 있는 평가가 아니라 저희가 총체적으로 사실 보는 겁니다. 그런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ESG 평가 기관이 200개가 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우리가 그 많은 평가 기관을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해외에 있는 평가 기관들은 한국 기업을 평가할 때 한국 기업에게 평가를 한다고 알리지도 않고 정보 공개를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상장기업 사업 보고서를 만들고 환경정보 공개제도 쪽에서 환경정보 공개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조용히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MSCI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평가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분기별 한 번씩 체크하고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조용히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MSCI 데이터가 한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삼성 자산운용 쪽에서도 MSCI 데이터를 이용해서 ETF 지수를 만들고 펀드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MSCI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은 전 세계 기업을 평가하는데 평가 지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해당 업종에서 전 세계적으로 몇 등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아는 뭐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몇 등인지 알 수 있는 그 좀 좋은 그 자료 중에 하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국내에서 하는 ESG 평가는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평가 모형 자체를 만들 때 글로벌 스탠다드 여러분이 아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거의 대부분 고려를 합니다. 근데 이게 모형 지표를 만들 때 국내 실정에 맞게 합니다. 저희가 그 평가 지표를 만들 때 국내 현황을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10 정도를 원한다. 그런데 국내 수준이 뭐 평균적으로 한 6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대체로 이제 하향해서 6 정도에 맞춥니다. 근데 그걸 10 정도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한다. 사실 그러면은 저희 평가가 이제 A 플러스 A 이렇게 나오는데 A 이상 받을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로컬라이징 돼 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평가 대응이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 평가는 저희 원에서 연구원들이 평가를 다 합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가 나오면은 이거를 기업들한테 확인 요청합니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 있으면은 기업들한테 이제 저희가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점수에 반영을 하는데 아마 저희 국내에서는 거의 저희하고 다른 이제 평가 기관 한 2군데 쪽에서 이걸 할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사실은 그런 대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도 이제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딱 제가 알고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CDP 탄소 공개 프로젝트가 있고 그다음에 DJSI 다우존스 지속 가능성 지수 산출을 위한 그 평가가 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로베코쌤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2개 대해서는 기업에서 직접 내용을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CDP 같은 경우는 주관식입니다. 성과를 써야 되고 성과가 미진할 경우 어떻게 향후 계획을 세우겠다 이것까지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원의 평가 대응은 의외로 좀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평가 대응이 좀 힘들다는 거는 사실 저희 원의 평가로 봤을 때는 어떤 점이 힘들다고 하는 건지 조금 이제 의문이 들고요. 중소기업 ESG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사실 중소기업 쪽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솔직히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그리고 제가 사실 대기업 분들 만나보고 중소기업 분들 만나보고 대기업 분들은 이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사회 안에 ESG 전문가를 사회이사로 두고 그분이 좀 관리 감독하게 하고 이런 권한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대기업분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웬만하면 그런 걸 다 실천에 옮깁니다. 그럴 여력도 있고 근데 중소기업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은 솔직히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못할 거 알기 때문에요. 상장 중소기업 해도 사회이사가 1명입니다. 1명. 근데 그분을 뭐 환경 전문가를 뽑아라. 사실 이것도 좀 과다한 요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소기업 쪽에 하는 거 부탁드리는 거는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세요 합니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에다가 거기에 ESG 요소를 결합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어떤 기술 개발하는 업체라면은 제가 그 이야기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술 개발 하지 말고 차라리 거기에 뭐 부품 소재라든지 이런 걸 살펴봐서 거기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결합해서 친환경 기술 개발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ESG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중소기업한테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상장 중소기업은 사실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매출액이 한 300억 이상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서 굉장히 큰 기업인데 실제로는 이제 ESG 추진 여력은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만나보면 뭐 수익성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좀 약간 뭐 추진 체계보다는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쪽을 좀 많이 제가 요청을 드리고 그런 쪽을 이제 중소기업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 ESG 평가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기업도 관심이 적었지만 중소기업들은 ESG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한 군데 IT 업체였는데 그때 한 군데 업체 제가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관심 좀 가져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하라는 건지 사실 이게 너무 전략적이다 이런 용어에서 솔직히 말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렸어요. 저희 문항 그냥 80문항 됐는데 80문항 가지고 1번부터 80번까지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천적으로 택티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 다 해드려서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중소기업 쪽 뭐 가이드를 한다면은 좀 많은 실제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가이드라인 하고는 좀 많이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중소기업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힘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중소기업의 ESG 현실과 상생 경영입니다. 마스크 좀 벗고 제가 하겠습니다. 예, 내용은 뭐 개요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ESG 수준을 이제 저희 평가 결과로 간략하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생 경영 방안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상생 경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게 사실 뭐 새로운 용어는 아닙니다. 지금 사실 많은 기업이 다양한 관점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좀 뭐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봤는데 사실 최근에도 상생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많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생 경영 대상을 좀 한번 대상별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상생 경영한다 그러면 이제 사회 공헌 활동, 뭐 CSR 이런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내부 직원들을 위한다 그러면 직원 복지 차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가맹점, 협력사, 계열사 쪽이 이제 제일 많았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실천하겠다 이런 내용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뭐 투자자 쪽에서 보면 이제 투자이익 극대화, 배당 확대도 어떤 뭐 상생 경영 일종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 작년 연말에 통과가 됐는데 실제로 대기업 분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대기업에서 좀 조심하려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서 중소기업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기업 대표이사님이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으로 대기업 대표이사님이 구속된다면은 그 중소기업이 과연 하청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현실적으로 고민해 보면은 중소기업에게는 굉장히 생계가 달린 그런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쪽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보니까 건설업계 쪽에서 요거를 그 하청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영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기업에서 발주를 해서 아마 올 하반기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건설업계 쪽에서 그 어떤 모형이 나올지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나오면은 건설업계 쪽에서는 그런 평가, 하청업체에 대한 평가, 관리 이런 거를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 경영이 왜 필요하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앞서 이제 발표 자료도 있지만 최근 해외 트렌드는 대기업이
공급 사슬 전체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리스판서블 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대기업 대체로 이제 대기업이 서플라이 체인은 제일 말단, 제일 윗단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대기업에서 서플라이 체인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부품 그다음에 조립 라인까지 해서 전체를 다 책임지면서 해라. 이런 이제 그런 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협력 업체에 대한 리스크 이게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리스크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 상생경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산업체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또 ESG 수준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ESG 수준도 좀 같이 관리를 해서 리스크 최소화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거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ESG 수준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 ESG 점수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만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은 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계열사라고도 하는데요. 대기업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중소기업은 그 외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소기업에는 중견기업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사실 그 산업발전법인가요? 그게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이 분류로 이제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을 비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보시면은 대기업이 전반적으로 중소기업보다 점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 ESG 순위 더 우수하다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중소기업보다는 사실 더 좋습니다. 추진 환경 자체가 좋기 때문에 좀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도 그 잘 못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기업 담당자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폐쇄적인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나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게 있는데 정말 그렇게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이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1년도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그 담당자분한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줘야지 이게 좀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 기업 같은 경우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 되게 공시 정보 공개 이쪽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보 공개 쪽을 보면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배구조 실태 쪽을 좀 비교해봐도 지배구조 쪽은 사실 대기업이 훨씬 우수합니다. 그 이유는 지배구조 관련 규제 자체가 규모에 비례해서 돼 있습니다. 상법은 이제 자산 2조 원 이상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좀 이제 강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그 지배구조는 규모에 비례해서 좀 대기업이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회책임 경영은 뭐 일부는 좀 비슷합니다. 특히 뭐 기간 이제 비율, 여성 정규직 직원 비율, 뭐 근속 연수 이런 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안전보건, 산업재해 이쪽은 중소기업 좀 열악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협력사 부분인데요. 협력사 부분도 중소기업 쪽이 좀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주영석 박사님 발표에 있듯이 중소기업 대부분이 하청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관리를 받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하청 주는 기업은 잘 관리를 안 씁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좀 이 부분도 좀 그러니까 퍼스트 벤더라고 하죠. 퍼스트 벤더들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환경 경영 쪽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많이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가장 그 간극이 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동일 업종에 속하면 동일 규제를 받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뭐 그 친환경 인증, 녹색 인증 이쪽인데 이쪽은 이제 대기업은 상품을 출시를 할 때 되게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제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환경사고 대응 체계 이 같은 경우도 되게 유사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법적으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만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걸 수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상생경영 방안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필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제가 한번 다시 넣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ESG 수준이 열악하다는 표현은 좀 너무 과격한 것 같고요.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특히 원청업체 쪽에서는 하청업체들의 좀 이런 수준을 좀 개선을 시키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협력업체 ESG 리스크, 이 리스크를 좀 최소화시키는 게 대기업에게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상생 경영하냐인데요. 이건 대부분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노하우를 중소기업의 전수해서 개선을 유도하는 것도 있고요. 많은 대기업에 쓰고 있는 거지만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지원 방안도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필수 요건으로 만들어서 준수 의무를 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삼성전자가 협력업체 행동규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는 그걸 좀 일부를 좀 필수 요건을 만들었고요. 제가 미국의 QS 9000 여기를 좀 우수사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이게 그 원래 94년도인가를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가 ISO 9001에다가 자기네들이 필요한 품질 요건을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자기네들에게 부품 조달을 하려면은 이 인증을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자동차 업계 품질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나중에 잘 되면은 이렇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급 사슬 관리, 이게 학계에서는 공급 사슬 관리,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사실 좀 실무적인 측면에서 하면 이제 협력사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제가 석사 때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그 두 번째 페널티보다는 혜택을 부여하라고 이렇게 넣습니다. 나중에 뒤쪽에서 설명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저희 원에서 ESG 모범 기준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도 공급 사슬에 대한 관리와 평가 이걸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그걸 검토하면서도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한 게 이거였어요. 하는 건 좋은데 이게 페널티로 작용하면은 중소기업들은 정말 폐업해야만 하는 중소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 페널티보다는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도요다가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도요다가 1960년대 원가 절감을 엄청 푸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요다의 수익성은 엄청 좋아졌습니다. 근데 협력사의 수익성은 악화됐어요. 그래서 협력사들이 같이 일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도요다에서 원가 절감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도요다 협력사지만 타 자동차 회사에 부품 조달할 수 있도록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협력사들이 품질이 더 좋아지고 협력사들의 수익성이 더 강화되었다. 이제 이런 제가 문헌을 봤는데요. 도요타 케이스가 좀 대기업들에게 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사회 모범 기준 개정안인데요. 사실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아마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이제 개정 마무리가 될 텐데 여기 이제 동반 성장을 위해서 공급 사슬을 관리해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보다는 항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 중심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하고요. 예, 환경 쪽도 이제 친환경 공급 사슬을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상생 경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가라는 게 저도 평가를 총괄 했었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페널티를 안 주는 게 가능할 수 있냐? 이거는 좀 과연 대기업에서 평가를 하고 페널티를 안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좀
의문이 들고요. 되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평가를 했는데 점수가 안 좋다. 그러면은 일종의 유예 기간을 줘서 유예 기간 안에 개선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방안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WGF 좀 자료를 갖고 와봤는데요. 이쪽에서 가시성하고 추적 가능성을 높이는 지속 가능성 공급망 구축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시성 이제 비저빌리티, 추적 가능성은 이제 트레이서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이쪽에서도 이제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공급사들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뭐 평가를 하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핵심 성과 지표를 마련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아래 이제 표가 이제 그 평가 척도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산업 재해율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건 삼성전자 사례입니다. 삼성전자 말씀드렸다시피 행동 규범 이거를 마련해서 준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그 리스크 관리라고 되어 있는 사실 평가입니다. 평가. 그래서 협력사가 자체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고 삼성전자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환경적 측면 에코 파트너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에코 파트너 인증이 뭐냐면은 삼성전자에서 정한 그 인증 규격입니다. 그래서 요 자기네들 규격을 채워야 한다. 80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80점 이상 넘어야지 에코 파트너로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회적 측면을 보면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분쟁 광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쟁 광물이 이제 특히 원산지거든요. 원산지가 어디냐, 그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반도체 쪽은 이 원산지가 어디냐, 분쟁 광물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규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우리가 커피 아시죠? 공정 커피라고 하잖아요. 커피도 이제 원산지를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일 잘하고 있는 거는 이제 스위스의 네슬레. 네슬레는 원산지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네슬레는 ESG를 가장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 자체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협력사 리스크 관리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항상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페널티보다는 혜택을 부여해서 그 중소기업과 이렇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해서 중소기업들이 좀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제 발표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덕기 의원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한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사 경우에도 ESG 평가를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평가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없습니다. 지금 뭐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KESG 평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나라의 평가기관이 제가 한 4군데 됩니다. 저희 뭐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지속가능발전연구소 4군데 되는데 4군데 다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으로 하는 거는 저희도 뭐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별도의 평가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한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공공기관의 ESG 경영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공공기관의 이제 저도 어느 순간부터 공공기관을 가보면은 사회적 가치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뭐 그 업무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이런 걸 따지는데 저는 사실은 ESG 경영 제일 좋은 거는 수행 업무가 있습니다. 수행 업무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ESG 측면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면 되고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SROI라고 있습니다. Social Return on Investment인데요. 사회적 투자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건 약간 가치 평가 기법을 도입한 건데 이걸 통해서 그 업무를 이제 그런 가치 평가 기법을 통해서 그런 사회적 투자 이익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덕기 의원님 감사합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이투데이 ESG 포럼 2021이 준비한 모든 세션이 끝났습니다. 그 금일 연사자분들의 발표 자료는 그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 내일부터 이투데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해주신 각 기업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위한 준비를 함께 고민하는데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끝까지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